방금 소개받은 임찬수입니다. 오늘 이 건강 미팅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일두 오용옥 리더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최적 건강, 올바른 건강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우리 그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이 수정란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g 정도가 됩니다. 1g. 1g 되는 수정란이 출생시 되면 약 3.4kg 정도 되는데요. 3.4kg면 3,400g이죠. 약 3,400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날 때 뭐가 늘어난 것일까요? 네, 물입니다. 바로 물이 늘어나서 이 대부분은 이 물이 늘어나서 3,400배가 늘어나게 된 거죠. 20대 성인기에 이르게 되면 평균 70k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7만 g입니다. 약 7만 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포나 뼈나 뭐 이런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실체의 상당 부분은 3분의 2는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특히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수분 섭취를 너무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치 건포도 마냥으로 쭈글쭈글해지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수분 섭취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콜라겐이나 일라스틴과 같은 피부의 진피층의 탄력이 저하돼서 오는 경우 오기도 하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또 물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 그림에서 보듯이 A와 같은 그림은 나이가 들면서 체내 수분 함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의 한 과정으로. 그런데 B 선을 따라가 보다 보면 A보다 급격히 더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커피나 음료수를 물이라고 착각하고 마시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체내 수분량이 훨씬 더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체본 수분 함량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수분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게 장기화되게 된다면 만성 탈수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배설량, 배출되는 양하고 일정하게 비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가요? 소변량이 늘어나던가요? 네,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량이 적게 되면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소변량은 급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분 섭취량을 적게 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수분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수분 배출량의 상당 부분, 즉 60%를 차지하는 것이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소변, 사는 동안에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니까 아침 첫 소변이 우리가 낮 동안에 아침 첫 소변 보는 색깔과 같은 정도의 소변이 낮 동안에도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15% 정도가 땀이 아니라 피부 정발을 통해서 15% 정도의 수분이 정발되고요.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15%의 수분이 달아나게 되는데 이거를 불감소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불감소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물이 상당량 빠져나가게 되는데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겠죠.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다 보니까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겠죠. 잦은 기침이나 또는 호흡기 기관지의 수축으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
천식 많이 오시죠. 자, 이게 바로 물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 왜? 수분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라는 사실. 그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 만성 탈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물을 장기간 마시지 않는 분들 변비로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요? 변비약을 먹죠. 물이 부족해서 생긴 변비를 내 몸에 있는 가뜩이나 부족한 물을 빼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되도록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죠.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 감소가 장기화되면 수분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인체의 수분 부족 사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분 배출량 감소로 인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독소와 노폐물 배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심지어 혈액량의 8 내지 10%가 감소하게 되면 8 내지 10% 감이 안 오시죠? 50kg 여성인 경우 혈액량이 얼마냐면요. 약 8% 정도 되거든요. 그럼 58, 40, 약 4리터인데 혈액량이 400cc 감소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론 그 전에 소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인데 10% 약 400cc 정도 혈액량이 줄게 되면 이 항이뇨 호르몬은 더 이상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키는 바소프레신이라는 물질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수분 섭취 부족을 수분 섭취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을 먼저 먹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은 생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관지에 기고한 글인데요.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이 우리의 생명 탄생을 이루게 했고요. 또 생명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물이 급격히 급성기로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우리는 공기나 햇빛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물과 음식도 필요한데요. 다행인 것은 사람은 3주 이상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 내지 4일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명은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물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고 예전에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 하면서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물은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와 같은 생명 형상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게 되면 만성 탈수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만성 탈수가 오게 되면 만성 질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만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만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자, 물은 이처럼 우리 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 부족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만성 탈수에 이르고 그렇게 되면 물의 우선 분배 원칙에 따라서 특정 부위의 수분량이 수분 공급량이 줄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냐면 두통. 두통이 있으니까 두통약을 먹게 되겠죠. 사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지러움 어디 갑니까? 이비인후과 가죠. 집중력 저하, 피부 가려움 어디 가십니까? 피부과 가시죠. 각막 건조 안과 가십니다. 잦은 기침 호흡기내과 가십니다. 소화불량 변비 소화기내과 가시죠. 그리 가서 이제 약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독소가 쌓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물 세양동이가 필요한데 한 장동에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나중에는 세 양동의 물을 가지고도 그 눌러붙은 때를 벗겨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되고 염증성 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이러한 질병들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과 질병들을 약물을 보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물이 부족해서 약물이 결핍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만성 탈수가 와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 부족은 물 보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이 조기 노화와 만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자, 이게 2019년도인가 아마 개봉된 영화죠. 랍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어떤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소가 떼죽음을 당한 원인을 찾아달라고 이제 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랍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그 원인이 PFOA, 과부하 화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끊임없이 두 편사에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게 되죠.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2003년도지 싶습니다. 그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돼서 공개를 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랍 빌롯이 변호사가 그 11만 건에 해당되는 그 문건을 봤을 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 11만 건의 문서는 그 듀퐁사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오던 연구와 자료들이었죠. 그 속에는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PFOA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고환암이든 췌장암이든 간암이든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순이익이 1조 2천억에 달하는 순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전 세계를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 사실을 토대로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다크 워터스인데요. 사실은 썬댄스 영화제에서는 The Devil We Know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라는 주제로 영화가 상영되었고요. 이 감독에 의해서 다크 워터스, 죽음의 물, 죽음의 물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다크 워터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요. 우리는 이런 물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물도 충분히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을 마시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네랄이 없는 물을 장기간 음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혈관 질환이 생기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역삼투압물을 마시게 됩니다.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압물, 즉 산성수를 마시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 마셨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화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요.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경수,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을 경수라고 합니다. 하드워터. 이런 물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수에는 대량 미네랄뿐만 아니라 칼슘, 매그네슘과 같은 대량 미네랄뿐만 아니라 크롬, 망간 과 같은 이런 미량 미네랄, 셀레늄 같은 미량 미네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그리고 노인의 인지 기능을 감소시켜주고 출생 시 체중 감소 뿐만 아니라 암이나 당뇨병 예방에도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역삼투압물, 역삼투 처리해서 완전히 탈미네랄화된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물들은 부식성이 있고 식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칼슘이나 마그네슘, 중탄산염이나 황산염과 같은 대량 미네랄을 다시 재미네랄화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올바른 물을 제대로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최적 건강의 토대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더리치 의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가운을 입은 두 남자 의사와 여자 의사가 밀대를 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보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털어져 있어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남녀가 열심히 바닥에 넘치는 물을 열심히 닦고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겠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약물 치료가 마치 이 그림과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혈압이 질병인가요? 고혈압은 현상입니다. 과체중 비만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혈액이 찐득해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혈압을 올렸는데 그냥 그 혈압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바닥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혈압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혈당이 치솟은 당뇨병이 좋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고지혈증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궈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도 하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사실. 아래쪽 그래프는 면역력이라고 보시면요, 좌측으로 가면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우측으로 가면 면역이 과잉된 상태. 세로축은 내부의 문제, 아랫부분은 외부의 문제인데, 자,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생기냐면요, 암이라는 질병이 탄생하게 되죠. 외부에서 온 거 아니죠. 내 세포가 변해서 생긴 거죠.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내 몸의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뭐가 생기나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자, 내부에 있는 문제를, 내부에 있는 내 세포, 남의 것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닌데, 내 건데, 이 나의 세포를 면역이 과잉 활성이 되어서 내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면역이 지나치게 과잉 활성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우리가 뭐 진먼지가 우리 몸에 해롭습니까? 땅콩이 우리 몸에 해롭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이렇게 면역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낮이 되면 깨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우리가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해서 숙면을 취해야 되고, 이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균형이 깨진다거나, 또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염증성 음식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과 항염 음식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휴식만 취하고 있는 게으른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신체적 활동과 휴식이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되듯이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는 최적 건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제가 약을 쓰지 않고 많은 분들의 건강을 찾아주었는지를 한번 사례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환자는 2년 전 갑상선암
갑상선 전절제를 하신 분인데요. 계속해서 소화장애, 그래서 잘 체하고 관절의 통증도 있고 만성 피로, 너무 피곤해 하시고 유제품을 먹으면 항상 설사를 하고 기름진 음식, 특히 삼겹살을 먹으면 목사람들한테 삼겹살을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고 찾아오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늘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약을 먹었지만 당연히 약 먹는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도 늘 몇 년 전부터 검사를 하면 이렇게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는, 검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이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리루빈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담즙이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담즙이 배출되지 않게 되면 담석이 잘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담낭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해드린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식습관을 여기서 다 어떤 식습관을 교정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위산 분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소장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 내 세균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5R 방법을 도입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량화하고 수치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그랬더니 2월 22일 날 혈액 검사에서 6월 29일 약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래 수치는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신다면 더욱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우르사를 먹고 계셨는데 그런 약도 처방하지 않았고 오로지 식습관과 영양소로만 치료한 케이스죠. 자, 다음 슬라이드는 악성 흑색종 때문에 수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갑상선에 암이 다시 생겨서 한쪽만 절제한 환자분이셨는데 신지로이드를 계속 복용하고 계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점점 나빠지더니 그래서 신지로드 약물을 2배로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여전히 손발이 차고 거칠고 피로를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특히 아침 기상시하고 오후 2시에서 4시경 그리고 체중 조절도 너무 어렵다라고 고소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오셨을 당시 2020년 7월 14일 날 오셨는데 갑상선 수치가 2.0이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T4만 측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T3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T3의 변화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3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T4, T3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T3 2.0이었는데요. 많이 낮은 수치죠. 2.0에서 4.4 사이가 정상이니까 2.0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무엇을 줬냐면 약물 용량에는 변화 없었고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단순 약물 용량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드시라고 하고 요도를 추가로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3개월이 넘었네요. 8, 9, 10, 11, 4개월 만에 오셨네요. 4개월 만에 왔더니 2.4, 0.4가 올랐습니다. 네, 정상 범위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양소를 더 추가를 해드렸냐면 아연과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를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죠? 네, 3.0이나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3.2 이상은 돼야 되니까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3.0 올라가니까 그 거칠고 찬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손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시고 활력도 생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입니다. 감사를 실천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분도 약 용량은 그대로 했고 그냥 영양소만 추가했을 뿐이죠. 자, 이분은 당뇨병 환자인데요. 당뇨병 때문에 아마릴이라는 약물과 가버스메트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아마릴이라는 약이 굉장히 췌장이 좋지 못합니다.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쥐어짜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인데요.
2020년 9월 11일 날 아마릴 4mg 굉장히 많은 고용량이죠. 이거를 하고 가버스메트라는 당뇨약을 세 가지, 가버스메트는 이제 복합제제니까 두 가지 복합제제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약물을 쓰고 있는 분이셨는데 왔을 당시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5, 5.6 이하가 정상이고요. 6.5부터 당뇨병이거든요. 10.5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약을 정말로 센 당뇨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 혈색소 수치는 10.5,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분에게 당뇨약 아마리를 빼버렸고요. 가버스메트만 복용하게 하고 식단 관리, 운동, 그리고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네, 그렇게 강한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0.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기로 이야기하면 차포를 뗀 상황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먹어서 생긴 병을 먹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혈당 강화제로 해결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뇨병은 평생 한 번 약 먹으면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지금도 아직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먹어서 생기는 병은 먹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 안이해하셨죠. 그러고는 저는 이제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4개월 뒤에 오셨는데 9.0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식단 관리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주의 주고 늦은 시간에 식사량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전체 칼로리에서 오전에 먹는 칼로리를 늘리고 늦은 시간에 먹는 칼로리는 줄이는 것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크롬이라는 미네랄을 조금 더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는데 그러고는 3개월 뒤에 오셨습니다. 7월 17일 오셨는데 자,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궁금하신가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네, 7.9로 떨어졌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약 썼습니까? 약 안 썼습니다. 그냥 운동하라고 그랬고 식단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영양소 권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10.5에서 차포 뛴 상태에서 10.5에서 7.9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3개월 뒤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환자는 15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노보믹스라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인데요. 그것도 고단위로 맞고 있습니다. 아침에 32단위, 저녁 22단위 이렇게 맞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구 혈당 강화제, 당뇨 약물을 또 앞서 말했던 그 아마릴과 비슷한 똑같은 계열의 약물인데요. 글리메엠이라는 약물도 하루 2번씩 복용하고 있고 이것도 고용량입니다. 그리고 가드렛이라는 또 당뇨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주사제 맞고 인슐린 맞고 당뇨 약물 3가지를 복용하는데 이것도 하루 2번 고용량으로 먹고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물 복용하고 계셨고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약을 개선하는 약물도 복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네오날 당시 환자분의 체중 65.7kg였는데요. 키가 151cm밖에 안 되는데 65.7kg 상상이 되시죠? 배가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내원 당시 이분의 그 당화 혈색소 수치는 8.9였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당시에 위에 저 빨간 게 있는 게 뭐냐면 간 수치인데요. 간 수치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 그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뭐 병원에 대학병원급에서 입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나오셨는데 이 정도 수치였습니다. 자, 제가 인슐린 의사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 하죠. 당뇨 환자들한테 체중 빼라고.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인슐린 주사를 전화놓고 체중을 빼라고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방세포의 비료거든요. 인슐린을 높게 분비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 분비를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의 체지방은 절대로 결코 빼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에게 인슐린 뺐습니다. 그리고 아마릴이라는 췌장을 괴롭히는 피곤하게 만드는 글리메엠이라는 약도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자대항이라는 약과 가드렛 이렇게 두 가지 약물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식단 관리하고 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메 뉴트릴라이트 처방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3개월 뒤인 2021년 1월 20일 날 오셨습니다. 자, 간 수치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체중 5kg 감량됐습니다. 간 수치가 500에서 감마 GT 같은 경우는 500에서 그렇게 주사를 투여하고 뭐 약 먹고 했는데도 그냥 식단만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당화혈색소는 어땠느냐? 우와, 13.5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외부에서 주면요 분비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을 쥐어짜게 만드는 췌장을 피로하게 만드는 약을 썼기 때문에 췌장이 당연히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13.5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니잖아, 틀렸잖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이분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겁니다. 인슐린 주사 맞고 다시 췌장에 부담을 주는 약물을 계속 먹게 되고 뉴트릴 영양소를 불신하게 되고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분은 저의 방식대로 끝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자, 똑같이 그대로 그 약물도 그대로 하고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체중이 무려 3개월 뒤에 오셨는데 체중이 65.7kg에서 55kg로 약 10kg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노력했죠. 근데 뭐 때문에 더 빠졌냐면요.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은 지방세포의 비료라고 그랬죠. 이렇게 체중이 5kg 빠지고 또 5kg 빠져서 토탈 10kg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입니까? 9.2로 떨어졌죠. 거의 인슐린 맞고 췌장을 괴롭히는 약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8.9였으면 인슐린 빼고 췌장을 괴롭히는 약을 뺀 상태에서 9.2 어떻습니까? 야, 멋지지 않습니까? 네, 식단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뉴트릴라이트 영양소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스러운 수치냐? 아니죠. 갈 길이 멀죠. 7월 23일 날 체중이 48.5kg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수면 장애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무기력이나 근력이 힘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다. 체중이 이렇게 감량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 당화혈색소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숙면. 우리 크로노바이올로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슈프리메렉스 쓰시죠? 슈프리메렉스가 그 바로 크로노바이올로지를 접목했는데요. 이 크로노바이올로지에서 노벨상이 나왔죠. 우리가 어떠한 그 정보도 없이 정보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 우리 몸을 놓이게 하더라도 우리 세포들은 시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그 세포를 떼놓고 실험실에서도 이 세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작동하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크로노바이올로지인데요. 자야 될 때는 자야 되는데 이분이 수면장애가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수면장애가 개선이 돼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체중을 이렇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지방이 아직도 남아있고 근육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마른 비만. 그래서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나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소장의 위 기능과 소장의 기능이 아직까지 많이 회복이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수치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오실 때 3월 4일 날 오셨는데요. 자신이 당뇨가 있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그냥 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당화혈소 수치가 7.7이었습니다. 제가 약을 썼을까요? 당연히 안 썼죠. 이거 일반 병원 가면 당연히 약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약물 처방 안 했습니다. 식단 관리하라고 식단 관리 방법 알려드렸고요. 운동 방법 알려드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할 것을 권유드렸고요. 어떤 물? 네, 좋은 물,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그리고 영양소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자, 6월 7일 날 3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당화혈소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5.8.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당뇨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자료를, 이 데이터를 보시고 약이 부족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질병을 만들고, 운동이 부족해서 질병을 만들고, 영양소가 부족해서 질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5센트 라이드 런 티셔츠를 입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자, CDC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 활동은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피트니스, 어떻습니까? 제가 좀 피트니스 한가요? 네.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형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암, 우울증, 치매와 같은 불안,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6월 달에 26일 동안 우리가 25센트 런을 했었죠. 이때 2만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았죠? 15바퀴. 와, 2만 명이 참여해서 26일 동안 뛴 거리가 지구 15바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팀워크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25센트 라이드. 네. 앞서 보여준 모든 자료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이 25센트 라이드는요, 시간당 약 7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소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체적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그 훌륭한 수단으로서 우리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의 팀들이 다 함께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 오려고 하다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바로 그냥 원문을 그냥 가져와 버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온 논문인데 하이퍼트리글리세리데미아라는 게 뭐냐면요. 중성지방이 높은 걸 말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것. 그래서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높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 종류를 좌측은 종류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 가운데 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근거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체중을 감량하라는 겁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체중을 감량하라는 겁니다. 이 체중을 감량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더라는 거고요. 그 근거 자료는 아주 높다라는 것. 그레이드 A라는 사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라는 것. 그리고 꾸준히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라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라는 것.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순당이나 가공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것. 자, 제가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오메가3 지방을 먹으라는 것. 오메가3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근거 수준이 A 그레이드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스큘레이션지라는 유명한 잡지에 뭐라고 실렸냐면 오메가3 패티 애시드, 즉 중성지방이 높은 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메가3 지방산이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논문이 나왔는데요. 하루 4g이 이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루 4g.
여기서 말하는 4g은 오메가3 전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메가3 캡슐에 들어있는 EPA와 DHA의 함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흔히 선생님들이 이런 중성지방이 높을 때 처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피브레이트라는 거는 한 30에서 50% 정도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스태틴이라는 약물인데요. 이 스태틴이라는 약물은 10에서 30%밖에 감량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티미브라는 이 약물은 5 내지 10%밖에 감량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성지방이 높을 때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약물이 뭐냐면요. 이 효과가 낮은 스태틴과 에제티미브라는 사실. 여러분 오메가3는 어떨까요? 네, 이 논문에서 오메가3는 EPA와 DHA를 말합니다. 알파 리놀렌산 식물성 오메가3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오메가3 피쉬 오일에 들어있는 이 오메가3는 무려 30%에서 45% 정도를 감량시켜 주더라는 사실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30에서 45%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중성지방을 낮춰주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용량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 자, 이 환자가 2020년 10월 27일 날 내원하신 분인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485였습니다. 485. 그랬는데 제가 뭘 처방을 했냐면요. 오메가3를 하루 9g을 3주 동안 섭취할 것을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11월 24일 날 딱 3주 만에 오셨는데요. 3주 조금 더 됐죠. 오셨는데 자, 중성지방 수치가 얼마입니까? 143. 얼마나 감소됐죠? 한 300% 감소됐나요? 30%, 40%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감소됐죠. 네, 여러분, 약이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감량 효과가 큽니다. 물론 오메가3만 먹으면 안 되죠. 이제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내장 비만을 줄이고 운동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수치가 오메가3를 통해서 낮춰진 이 중성지방 수치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처방한 오메가3는 바로 이 세몬 오메가3, 아메이 뉴트릴라이트에서 나오는 세몬 오메가3를 하루 9g을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고들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오른다, 두통이 있다, 혈당이 오른다. 여러분, 이거 질병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요,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질병에 우리 몸이 먹여 잡히게 되는 상황에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한가로이 여러 신호가, 쓰나미가 온다는 여러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한가로이 해변가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는 이 청소부는 여러분 어떤 운명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말하는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해변가에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약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균형된 삶을 유지시키는, 이것이 여러분의 최적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리더님,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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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직 가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ABO 네. 리더님들께서는 저도 뛰겠습니다. 네. 네. ABO 리더님들께서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네. 토크쇼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임천수 리더님이 얘기해 주셨던 강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을 이렇게 운동, 네. 작심 3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실천하려고 이렇게 지금 25센트 라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리더님께서 물을 정말 강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리더님 같이 뛰고 저희 또 이거 보시는 분들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보실까요? 네, 물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혹시 물을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하루 동안 스케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아, 훌륭합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물은 식사하기 30분 이전에 마셔라. 식사하기 직전에 마시는 물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방해하는 물.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마신 물은 위산의 소화액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물. 네. 그리고 아침 기상시 탁 일어나자마자 양치나 가글을 하고 네. 따뜻한 물, 미온수를 한두 잔 마시는 것. 네. 그래서 우리의 장을 깨워주는 것. 아, 이게 중요하죠. 그 외 식간에 사이사이에 드셔주면 아마 네. 아무리 못 마셔도 2리터는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꼭 네. 기억할 거 하나 더. 네, 네, 네. 얼마를 마시는 게 중요하냐면, 아니, 체중 50kg인 여성도 8잔, 체중 100kg인 남성도 네. 8잔. 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체중 곱하기 30. 체중 곱하기 30. 50kg의 여성은 체중 곱하기 30, 50 곱하기 30 하면 355, 1500ml. 예, 1.5리터. 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물을 그러면 엄청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단정적으로 얘기해버리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드리면 네, 좋을까요? 역삼투한 물, 네. 미네랄이 없는 물, 알코올 이온수, 뭐 검증되지 않은 수소수, 네, 이런 것들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있습니다. 네, 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아. 어떤 상황에 좋지 않을 수 있냐면요. 네. 여름철에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이마에 땀이 그냥 두둑두둑 떨어질 정도로 땀을 흘리면 시간당 얼마의 땀이 흐를까요? 오, 주관식이에요? 아, 집안식. 네. 보기를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얼마큼이에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네. 시간당 1리터에서 1.5리터. 와, 엄청나죠? 자, 우리가 야외에서 심하게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네. 1시간 정도 땀을 무지 흘렸어요. 그럼 1리터에서 1.5리터 흘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염분이 부족한, 즉 나트륨이 부족한 물을 1리터를 마셨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머리가 띵 하고 네. 속이 꿀렁꿀렁 하면서 막 미식거리고 막 토하려고 하고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네, 이게 바로 water intoxication, 네, 물 중독이라는 건데요. 갑자기 삼투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더 되면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 송화소금을 네. 한 1리터나 500cc 같으면 반 꼬집, 1리터면 한 꼬집 정도 이렇게 흔들어서 마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에게는 좋은 아쿠아블라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오용욱 리더님이 이야기했듯이 아쿠아블라스트에다가 시네트롤을 타서 하게 되면 운동하고 지방도 태우고, 야, 그리고 우리 수분과 이온을 보충해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네. 아미노도 같이 타도 좋겠네요. 아미노도 타도 그렇죠. 좋고요. 네. 그러면 아쿠아블라스트에 대한 질문도 마침 있었는데, 그럼 아쿠아블라스트는 조금 진짜 땀을 많이 흘렸다던가 이럴 때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런 질문들도 있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물을 또 섭취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영양제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이 식단 관리도 해주시고 물도 관리해 주시고 하시는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식단 관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를 들어서 칠라이트를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이런 거는 이제 습관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식단 관리는 아직도 어렵다. 밖에 예를 들어 외식을 할 경우 아니면은 집에서 해 먹을 경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그쵸. 굉장히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운데 맞아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환자들의 상황에 맞게끔 식단을 짜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은 이겁니다. 자연에서 멀어진 가공식품은 줄여라.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은 최소한 체중 곱하기 0.8은 먹어라. 체중이 50kg 여성이면 곱하기 0.8, 네. 최소 58, 40g은 하루 먹어라. 네. 최소한. 네. 그 다음에 양질의 지방 섭취를 늘려라.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네. 또는 아보카도라든지 네. 뭐 들기름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명태전 부쳐 먹을 때 쓰지 말고 그냥 신선한 상태로 먹어라. 그 다음에 전체 칼로리를 섭취할 때 나눌 때 오전, 오후까지도 괜찮아요. 뭐 네. 점심 때까지 그때 상당 부분을 그때 소비를 하고 저녁에는 칼로리를 줄여라. 분배를 할 때 오후 답에 저녁 답에 더 많은 칼로리의 비중을 두게 되면 네.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저녁 때는 칼로리를 최대한 섭취를 줄여라 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물에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면 나는 소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물 먹는 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어떤 증상인 거고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물을 마시면 네. 안 드시던 분이 이렇게 물을 이제 마시게 되면 사실은 그 물을 안 먹어서 소변이 자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농축되게 되면 네. 방광을 자극하게 되고 자극받은 방광은 빈뇨를 유발하게 되죠. 근데 가면 조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때 나오는 소변이 마려워서 가면 충분한 양이 나오게 되죠. 대부분 이제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물을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몸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은 어떻게 배출합니까? 그래서 곤란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바로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자리에 잡다 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뭐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질병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제 예시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사실은 약을 먹으면서 쉽게 그 약을 이제 뭐 뉴트라이트로 대체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 같이 드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그 부분은 네.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약 끊고 바로 뉴트라이트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디톡스를 하는데 네. 디톡스를 하는데 당뇨약을 심하지 않은 분인데 당뇨약을 이렇게 복용하면서 디톡스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혈당이 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네.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당뇨약을 전부 다 끊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이제 이거 끊게 되면 이제 위험하겠다 네, 네. 한 경우에는 일부만 빼고 또는 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유지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약을 뭐 무조건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정말 또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또 가이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오늘 도움이 많이 됐었고 사실은 진짜 오늘 이제 만나면서 리더님이 제일 먼저 저희 만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개원한 지 1년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만나서 개원 이제 하신다고 제가 토크쇼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리더님을 통해서 더 많은 또 건강한 분들이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리더님을 통해서 또 건강을 찾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또 오늘의 시간상 그리고 저희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시죠? 네, 보시기만 하셔도 근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에너지가 뿜뿜 나는데요. 또 리더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실지 몰랐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리더님의 체력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치 클리닉을 지금 1년째 이제 개원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리더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네, 꼭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첫 작품이 부끄럽지 않다면 당신의 첫 작품의 출시가 너무 늦은 것이라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해보지 않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때라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시고 피드백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그리고 리더님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제가 질문 하나 빼먹은 게 있었어요. 이게 혹시 도움이 아까 이거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네. 암 환자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70, 80대 분 물 섭취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체중이 체중 곱하기 30.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럼요. 네네. 질병에 상관없이 그렇게 또 진행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더님께 나에게 리치 클리닉이란? 약을 끊게 하고 인생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 그리고 건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그리고 네. 희망이고 축복인 공간. 네. 정말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건강을 또 생각해주고 건강을 나누고 그리고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리치 클리닉이 더욱더 축복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